지금 당신 통장에 얼마가 있나요? 1억, 3억 열심히 모았는데도 뭔가 달라진 게 없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죠? 사실 그건 착각이 아니거든요. 돈의 세계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을 넘는 순간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숫자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투자 자산 10억 원. 그냥 많이 모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나 대신 일하기 시작하는 기준점. 경제 시스템 안에서 내 위치 자체가 바뀌는 결정적인 이정표입니다. 이 숫자가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의 김 대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달 월급날이면 통장을 확인하고 그 돈으로 적금 붓고 남은 걸로 한 달을 버팁니다.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이 삶에는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바로 김 대리가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도 함께 멈춘다는 겁니다. 시간을 팔아서 돈을 받는 구조. 이게 바로 노동자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투자 자산이 10억 원에 도달하는 순간 뭔가 근본적인 게 바뀝니다. 단순히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경제 시스템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시간을 팔던 사람에서 자본을 굴리는 사람으로, 노동자에서 소유자로. 이건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냉정한 수학적 현실입니다. 자본이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김 대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매일 아침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을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차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 삶의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두 부류가 존재했어요.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본의 과실을 따먹는 사람. 10억 원이라는 기준점은 바로 이 두 세계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의 게임은 그 게임판 자체를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 7% 수익이 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에 7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만 8천 원. 커피값도 안 되죠. 이 돈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5천만 원으로 올려볼게요. 같은 7% 수익률이면 연간 350만 원, 한 달에 29만 원 정도가 생깁니다. 용돈 수준이에요. 여전히 직장은 필수고 월급날을 기다려야 하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바뀝니다. 투자 원금이 10억 원이 되는 순간이에요. 똑같은 7% 수익률, 똑같은 공식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연간 7천만 원, 한 달에 583만 원이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옵니다. 출근 안 해도, 상사 눈치 안 봐도, 야근 안 해도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우리나라 일반 정규직 근로자 평균 연봉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평균 연간 지출액은 약 4,200만 원 수준이에요. 7천만 원이면 평균적인 한 가정의 1년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고도 2,800만 원이 남는 거죠. 수식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7%는 7%입니다. 근데 원금의 크기가 결과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1천만 원일 때의 7%는 그냥 숫자지만 10억 원일 때의 7%는 내 삶 전체를 지탱하는 엔진이 되는 거거든요. 자본이 내 직원이 되는 순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산이 적을 때는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더 아끼자, 더 모으자,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자. 이건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맞는 전략이죠. 근데 문제는 이 마인드셋을 10억 원이 넘어서도 똑같이 적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자산 규모가 바뀌면 게임의 룰도 바뀌거든요. 1억 원을 모을 때는 공격이 답입니다. 최대한 많이 벌고, 최대한 아끼고, 최대한 투자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10억 원을 넘긴 자본 소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더 불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잃지 않을까로 바뀝니다. 부를 쌓는 것보다 부자로 남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시장이 10% 빠지면 손실은 200만 원이에요. 아프지만 버틸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10억 원일 때 똑같이 10%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원이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는 6개월치 생활비고 어떤 분들에겐 몇 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커질수록 리스크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은퇴한 박 사장님이 젊은 시절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10억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근데 그 방식 그대로 계속 밀어붙이다가 한 번의 하락장에 3억을 날렸다는 이야기, 실제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불을 지키는 기술은 불을 쌓는 기술과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결국 자산의 운명을 가릅니다. 2020년 3월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한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던 그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손절하거나 잠을 못 이루며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오히려 조용히 웃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산이 충분히 쌓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생활비가 해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0원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매달 지출이 커버되는 상황이라면 시장이 30% 빠진다고 해서 당장 뭔가를 팔아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량 자산이 세일 가격에 나왔으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재정적 쿠션의 힘입니다. 자산이 적을 때는 하락장이 재앙이에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10억 원이 만들어주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시장의 공포가 내 공포가 아니라 남의 공포가 됩니다. 그 공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큰 부를 쌓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락장에서 팔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더 샀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버틸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유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사이의 자산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그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거든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 사실 이 회사 때려치우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당장 월급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절박함이 선택을 막는 겁니다. 근데 투자 자산이 기본 생활비를 커버하기 시작하면 이 방정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직장이 생존 수단이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가 되거든요. 독성 있는 상사, 말도 안 되는 야근,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 예전엔 참아야 했던 것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봉 협상을 해본 분들은 아시죠? 절박한 사람과 여유 있는 사람 중 누가 더 좋은 조건을 받아오는지 답은 뻔합니다. 이거 안 되면 다른 데 가죠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거든요. 사업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안전망이 있는 사람은 더 대담하게 베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대담함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절박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오고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재정적 자유가 커리어의 자유로 이어지는 선순환, 10억 원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근데 이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시간을 돈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도 아깝고 취미도 사치처럼 느껴지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조차 기회비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10억 원의 기준점을 넘으면 이 공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시간이 돈보다 더 희귀한 자원이 된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40대 초반에 작은 사업으로 10억 자산을 만든 최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해요.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산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아이 학교 발표회에 갔다고요. 그 전까지는 항상 일이 먼저였거든요. 그 한 시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삶의 최적화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수입을 극대화하는 삶에서 만족을 극대화하는 삶으로요. 연봉이 조금 낮아도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수익성 없는 취미에 시간을 쏟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수입 걱정 없이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10억 원이 주는 가장 사치스러운 선물입니다. 은행에 가서 저 10억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직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유동자산 10억 원 이상 고객을 프라이빗 뱅킹 대상으로 분류하거든요. 전담 PB가 붙고 금리 조건이 달라지고 일반 고객에겐 안내조차 안 되는 상품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게 단순히 대우의 차이가 아니에요.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세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ETF나 공모펀드에서 수익을 노릴 때 고액 자산가들은 사모펀드나 부동산 신디케이션 같은 곳에 자금을 넣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변동성은 낮고 수익 구조는 훨씬 정교하게 설계된 투자처들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부자들이 실제로 쓰는 전략인데 바로 자산을 팔지 않고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10억짜리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추가 자산을 매입하는 거거든요. 자산은 그대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지만 이 레버리지 전략이 부의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예요. 결국 부자들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더 열심히 아껴서가 아닙니다. 접근할 수 있는 게임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10억 원은 그 다른 게임판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그 문 안쪽에서는 돈을 부르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돈 걱정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거든요. 하버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재정적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걱정 자체가 뇌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중요한 회의 중에도 머릿속 한켠에서 카드값 계산이 돌아가고 아이랑 놀아주면서도 다음 달 대출 이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늘 돈 문제 위를 맴도는 삶. 이게 재정적 불안의 실체입니다. 10억 원 포트폴리오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변화는 사실 통장 잔액이 아니에요. 그 불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나도,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나와도,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 있어도 포트폴리오가 이 충격을 흡수해 주거든요.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정적 스트레스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일관된 결과가 나옵니다. 만성적인 재정 불안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재정적 안정감은 이 모든 지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10억 원이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 온전한 삶을 사는 문제거든요. 10억 원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누군가에겐 10년, 누군가에겐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10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첫 번째보다 훨씬 짧아요. 이게 단순한 동기부여 멘트가 아니라 수학적 사실이거든요. 10억 원이 연 8% 성장하면 1년에 8천만 원이 늘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이 8천만 원이 다시 원금에 합쳐져서 다음 해에는 더 큰 기반 위에서 8%가 계산됩니다. 복리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구조거든요.
처음엔 느리게 굴러가던 눈덩이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커지는 속도를 인간이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산이 작을 때는 세금 최적화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요. 근데 10억 원 규모에서는 세금 10% 차이가 1억 원 차이가 됩니다. 1억이에요. 어떤 분들에겐 몇 년치 저축액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전담 세무 어드바이저나 프라이빗 뱅킹의 자산 관리 서비스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필수 인프라가 됩니다. 합법적인 절세 구조를 설계하고 배당과 매각 타이밍을 조율하고 금융 상품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복리의 마법과 정교한 세금 설계가 만나는 순간 자산은 개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산이 쓸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하면 사람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여행,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목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내가 없어진 뒤에도 이 자본이 계속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유산, 레거시의 영역입니다. 단순히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스스로 작동하는 자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미거든요. 잘 설계된 포트폴리오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배당을 만들고 자산을 키우고 다음 세대의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투자 관점도 달라집니다. 단기 수익률에 일희일비하던 시선이 10년, 20년, 심지어 세대를 넘어서는 시간축으로 늘어나거든요. 어떤 자산이 30년 후에도 가치를 지닐 것인가? 어떤 구조가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포트폴리오 설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한 가지 더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돈을 세는 단위가 바뀝니다. 얼마가 있다가 아니라 이 자산이 우리 가족의 몇 년치 생활을 보장하는가로 측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 내 자본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까지 생각이 확장됩니다. 10억 원은 단순히 목표 숫자가 아니에요. 돈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결국 10억 원 법칙은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지는 세계로 건너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생존을 위한 선택에서 가치를 위한 선택으로, 불안에서 여유로,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에 10억 원이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아요. 근데 방향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도가 있으면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그 지도의 한 조각이 됐으면 합니다. 단, 모든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니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